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 중에서 비밀의 정원. 추리소설은 결말도 중요하지만 결말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얼얼함을 느낄 수도 있고 에이 그럴 줄 알았지 싶어서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비밀의 정원은 좀 얼얼합니다. 과연 브라운 신부가 오늘도 범인의 고해 성사를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다소 잔인한 오늘의 이야기 비밀의 정원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파리 경찰청장 아리스티드 발랭탱이 저녁 만찬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몇몇 손님이 먼저 그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충실한 집사 이반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콧수염만큼이나 잿빛을 띤 노인으로 항상 현관홀 탁자에 앉아 있었다. 발랭탱의 집은 주인처럼 유명하고 독특했는데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로 키 큰 포플러 나무가 높은 담장을 넘어 생강까지 가지를 뻗고 있었으며 집사 이방과 무기창고가 지키고 있는 현관을 제외하면 외부와 연결되는 다른 출입구는 없는 아마도 경찰의 집에서나 볼 듯한 기이한 구조의 집이었다. 정원은 넓고 정교했으며 집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출구는 여러 개 있었지만 정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는 없었으며 사방이 높고 미끄러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사색에 잠기기에 그닥 나쁜 정원은 아니었다. 이반은 손님들에게 주인이 전화로 10분쯤 늦는다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사실 발랭탱은 사형 집행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그 자신도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항상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일에는 무자비했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 전반의 경찰 정책에 대한 권위자였기 때문에 감옥을 정화하고 형을 경감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위대한 인도주의적 사상가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유일한 문제점은 정의보다 자비에 더 냉정하다는 것이었다. 발랭탱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검은 옷에 붉은 장미를 꽂은 단정한 차림이었으며 검은 수염에 흰 수염이 희끗희끗 섞여 있었다. 그는 곧장 정원 뒤쪽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정원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서류 상자를 조심스럽게 잠근 후 열린 문 앞에 서서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밝은 달이 폭풍으로 휘몰아치는 먹구름 사이로 떠 있었는데 과학적인 성향의 발랭탱으로서는 평소답지 않은 사색이었다. 어쩌면 과학적인 성향의 그가 자신의 삶에 다가올 엄청난 문제를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만찬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자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재빨리 벗어났다. 그가 응접실에 들어서며 둘러보니 중요한 손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작은 파티에 초대된 다른 손님들은 모두 와 있었다. 영국 대사 갤러웨이 경은 사과처럼 붉은 얼굴에 푸른 리본에 가터 훈장을 달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깡마른 은발의 고상하고 예민한 얼굴의 갤러웨이 부인과 갈색 머리에 창백해 보이긴 하지만 예쁜 딸 마가렛이 있었다. 검은 눈동자에 풍만한 체형의 몽생미셸 공작 부인과 그녀를 쏙 빼닮은 두 딸도 와 있었으며 안경을 쓰고 뾰족한 갈색 수염을 기른 전형적인 프랑스 과학자 시몽 박사도 와 있었다. 그는 눈썹을 자주 치켜 올려 이마에 깊은 주름이 나 있었는데 거만함의 상징과도 같았다. 또 발랭탱이 최근 영국에서 만난 에직스에 있는 브라운 신부도 와 있었다. 누구보다 발랭탱의 흥미를 끈 사람은 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로 프랑스 외인 부대의
오브라이언 사령관이었다. 그는 갤러웨이 일행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검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졌으며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유명한 연대의 장교답게 늠름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아일랜드 신사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갤러웨이 가문, 특히 마가렛과 친분이 있었다. 지금은 제복을 입고 검을 휘두르고 다니는 걸로 보아 영국식 예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그가 대사의 가족에게 인사할 때 갤러웨이 부부는 경직된 듯 허리를 살짝 굽혔고 마가렛은 그를 외면했다. 그러나 손님들 사이에 오래된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집주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적어도 발렌탱의 눈에는 누구도 자신에게 중요한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범죄 수사를 하는 동안 우정을 쌓은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특별한 이유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러 작은 종교단체에 막대한 기부를 하고 있어 미국과 영국 신문에 오르내리는 백만장자 줄리어스 브레인이었다. 아무도 그가 무신론자인지 몰몬교도인지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취미 중 하나는 미국의 섹스피어를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낚시보다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취미였다. 그는 월트 휘트먼을 존경했지만 펜실베니아 파리 출신의 루크 테너가 휘트먼보다 더 진보적이라 생각했다. 그는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좋아했다. 그는 발랭탱 역시 진보적이라 생각했는데 발랭탱에게는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줄리어스 브레인의 등장은 저녁 종소리만큼이나 결정적이었는데 그의 존재감은 실로 엄청났다. 그는 큰 키만큼이나 뚱뚱했고 시계줄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 없이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흰머리는 독일인처럼 잘 빗어 넘겼고 얼굴은 붉고 통통했으며 아랫입술에 나 있는 검은 염소 수염은 다소 유아적이면서 파우스트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손님들은 유명한 미국인을 잠시 쳐다보기만 할 뿐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 다들 식당으로 들어갔고 브레인 역시 갤러웨이 부인에 이끌려 식당으로 이동했다. 한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갤러웨이경 부부는 친절하고 다정했다. 딸 마가렛이 오브라이언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시몬 박사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러웨이경은 안절부절 못하고 무례하기까지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은 충분히 외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온실로 옮겨 자신보다 젊은 의사 시몬과 브라운 신부, 외국 제복을 입은 망명자, 오브라인, 이 세 명의 남자들과 숙녀들과 어울리면서 비외교적으로 변했다. 그는 1분마다 오브라이언이 딸 마가렛에게 어떤 식으로든 추파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종교를 믿는 듯한 백발의 미국인 브레인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주름 많은 프랑스 발랭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논쟁하듯 의견을 나눴지만 갤러웨이 경은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진보적인 대화가 지루해지자 갤러웨이 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6분에서 8분 정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마침 고음에 가르치는 듯한 의사 목소리와 나직한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들 역시 저주받을 과학과 종교에 대해 논쟁한다고 생각하고 갤러웨이 경이 응접실의 문을 여는 순간 오브라이언 사령관과 딸 마가렛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식당을 나올 때처럼 서둘러 응접실에서 나와 다시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아일랜드계 알제지리아인에게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발렌탱의 서재 뒤쪽으로 가는 길에서 마침내 딸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의심에 휩싸였다. 그녀가 오브라이언과 함께 있었다면 지금 오브라이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혹은 그녀가 오브라이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갤러웨이 경은 병적인 의심을 품고 저택 뒤쪽의 어두운 길을 더듬어 마침내 정원으로 통하는 입구를 찾았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정원의 네 귀퉁이를 비추고 있었는데 푸른색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서재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니 오브라이언 사령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갤러웨이 경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연극의 한 장면처럼 푸른 어둠과 은빛 정원은 부드럽게 그의 세속적인 권위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아일랜드인의 길고 우아한 보폭은 마치 아버지가 아니라 라이벌처럼 그를 격분시켰고 달빛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갤러웨이 경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우뮤 시인의 정원이나 화가 바토가 그린 신비로운 나라에 갇혀버린 것만 같은 기분을 떨쳐내려고 적을 따라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풀밭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처음엔 짜증을 내며 내려다보다가 두 번째는 호기심에 내려다보았다. 그 다음 순간 달과 키 큰 포플러 나무들은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나이 지긋한 영국 외교관이 전력 질주를 하며 비명인지 고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내달리고 있었다. 갤러웨이 경의 외침소리가 들리자 서재 창문으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시몽 박사였다. 그는 갤러웨이 경의 외침을 가장 먼저 듣고 안경 너머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지었다. 잔디밭에 시체가 있어요. 피투성이 시체입니다. 경은 오브라이언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은 채 외쳤다. 발랭탱에게 당장 알려야겠습니다. 그가 여기 있어 정말 다행이군요. 시몽 박사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갤러웨이 경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발랭탱 형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손님이나 하인 중 누가 아픈지 걱정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서재에 들어왔다가 피투성이 시신 얘기를 듣고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변했다. 아무리 갑작스럽고 끔찍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이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수사해봤는데 우리 집 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곳이 어딥니까? 발랭탱이 서둘러 나가면서 말했다. 생강에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온몸을 떨고 있는 갤러웨이 경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풀숲에 가라앉아 있는 큰 키에 어깨가 넓은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엎드린 채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큰 어깨와 젖은 해초처럼 머리에 들러붙어 있는 한 움큼의 갈색 머리카락뿐이었다. 쓰러진 그의 얼굴에는 선홍빛 핏줄기가 흘러내려 있었다. 적어도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아니군요. 시몬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좀 살펴보시죠. 발랭탱이 다소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몬 박사가 몸을 굽혀 살펴봤다. 아직 완전히 식진 않았지만 죽은 것 같군요.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남자를 땅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그가 죽었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머리가 굴러 떨어졌으니까. 머리는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발랭탱도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고릴라만큼
힘이 센 놈인가 보군. 그가 중얼거렸다. 해부학에 익숙한 시몽 박사였지만 머리를 들어올릴 때는 그도 살짝 떨렸다. 목과 턱은 예리하게 베어져 있었고 얼굴에 상처 하나 없었다. 매브리코의 두꺼운 눈꺼풀은 푹 꺼져 있는 노란 얼굴이었는데 마치 사악한 로마 황제의 얼굴 같기도 하고 중국 황제의 얼굴 같기도 했다. 모두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 했다. 그들이 시신을 들어올렸을 때 붉은 핏빛으로 물든 훼손된 하얀 셔츠가 보일 뿐 그 남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몬 박사의 말대로 그 남자는 파티에 온 손님은 아니었다. 하지만 옷차림을 보아하니 파티에 참석하러 온 것 같았다. 이런 일에 익숙한 의사와 어설픈 영국 귀족의 도움을 받아 발랭탱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신 주변 약 20m 근방의 풀과 땅을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나뭇가지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나뭇가지 몇 개, 잘려나간 머리, 그리고 낯선 남자. 이게 잔디밭에 있는 전부로군요. 발랭탱이 무겁게 말했다. 소름 돋는 정적이 흐르던 중 불안에 떨던 갤러웨이 경이 날카롭게 외쳤다. 거기 누구요? 정원 담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큰 머리를 가진 작은 형상이 달빛이 비치는 안개 속에서 흔들리며 그들 가까이 다가왔고 언뜻 보기에 도깨비처럼도 보였지만 알고 보니 응접실에 남아있던 브라운 신부였다. 이 정원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없더군요. 신부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랭탱이 검은 눈썹을 치켜떴는데 성직자를 볼 때면 버릇처럼 나오는 표정이었다. 신부님 말이 맞습니다. 신부의 말에 동의하며 발랭탱이 말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기 전에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을 특별 대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엔 신사숙녀 여러분과 외국 대사도 계십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범죄로 규정된다면 반드시 수사가 이뤄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경찰의 수장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조사를 위해 경관을 부르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정오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침실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몽 박사, 현관에 있는 이반 집사를 알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다른 하인에게 경비를 맡기고 당장 내게 오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갤러웨이 경은 숙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진정시켜주세요. 그들도 내일까지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브라운 신부와 나는 시신 옆에 남아있겠습니다. 발랭탱이 선장처럼 말하자 갤러웨이 경이라 할지라도 나팔수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시몽 박사는 현관으로 가서 청장의 집사 이반을 불러왔고 갤러웨이 경은 응접실로 가서 끔찍한 소식을 요령껏 전했고 모두 모였을 때 숙녀들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였다. 한편 선량한 신부와 무신론자 발랭탱은 서로 다른 죽음을 상징하는 동상처럼 달빛 아래 움직이지 않고 시신의 머리와 발치에 서 있었다. 얼굴에 흉터와 콧수염이 있는 믿음직한 이반은 총알처럼 저택을 나와 잔디밭을 가로질러 주인 발랭탱에게 달려갔다.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에 흥분했는지 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으며 주인에게 시신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집요하게 허락을 구해서 보기 불쾌할 정도였다. 그래, 자네가 원한다면야.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되네.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해야 하니까. 이반은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놀라 떨어뜨릴 뻔했다.
이럴 수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으리, 이럴 수가 있나요? 아는 분입니까? 아니. 발랭탱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들은 시신을 서재의 소파로 옮긴 다음 응접실로 향했다. 형사 발랭탱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법정의 판사처럼 냉철해 보였다. 그는 앞에 놓인 종이에 몇 가지를 빠르게 메모한 다음 짧게 말했다. 다들 모였습니까? 브레인 씨가 안 보이네요. 몽실미셸 공작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브라인도 없어. 갤러웨이 경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시신이 아직 따뜻할 때 그가 정원을 걸어가는 걸 봤어. 이반, 가서 오브라이언 사령관과 브레인 씨를 찾아오게. 브레인 씨는 식당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고 오브라이언 사령관은 아마도 온실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군. 충성스러운 이반은 방에서 즉시 나갔다. 발랭탱은 누군가 움직이거나 입을 열기 전에 신속하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정원에서 머리가 잘린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모두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시몽 박사가 직접 살펴봤죠? 그렇게 사람의 목을 자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능할까요? 칼로는 어렵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시몽 박사가 말했다.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발랭탱이 다시 물었다. 요즘 사용하는 도구로는 어림도 없죠. 의사가 고통스럽다는 듯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여러 번 내리쳐도 목을 자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랐어요. 전투용 도끼나 오래전 망나니가 쓰던 칼, 그것도 아니면 양손 검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겁니다. 세상에, 양손검이나 전투용 도끼가 이곳에 있을 리 없잖아요. 공작 부인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발랭탱은 여전히 눈앞에 놓인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프랑스 기병대의 긴 검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낮은 노크 소리가 들려왔는데 모두들 맥베스의 노크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침묵 속에서 시몽 박사가 겨우 입을 열었다. 긴 검 정도면 가능할지도. 고마워요. 이반, 들어와. 믿음직한 집사 이반이 문을 열고 정원을 서성이던 오브라이언 사령관을 데려왔다. 아일랜드 출신의 장교는 불만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여기에 앉아요. 발랭탱이 유쾌하고 여유있게 말했다. 검을 차고 있지 않군요. 어디에 뒀습니까? 서재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점점 거추장스러워져서요. 이반, 서재로 가서 사령관의 검을 가져오게. 이반이 밖으로 나가자 발랭탱이 말을 이었다. 갤러웨이 경이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에 당신이 정원을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정원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령관이 무심하게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달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교감하고 있었다고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침묵을 깨고 작고 끔찍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반이 빈 칼집을 들고 들어왔다. 찾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반이 말했다. 탁자 위에 올려놓게. 발랭탱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방 안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 주위에 흐르는 침묵처럼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공작 부인의 비명도 사라지고 갤러웨이 경에 치솟던 증오심도 차분히 가라앉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렛의 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오브라이언 씨가 정원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는 내게 청혼했고 난 거절했죠. 우리 가족의 상황상 그에게 존경심만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조금 화를 냈고 제 존경심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지금도 사령관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맹세컨대 이분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에요. 갤러웨이 경이 딸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다. 입 다물어라. 그가 천둥같이 속삭였다. 왜 저자를 두둔하는 거냐? 그의 검은 어디 있지? 빌어먹을 그 기병대 칼은 어디 있는 거야? 갤러웨이 경은 자신을 바라보는 딸의 눈빛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는데 그 눈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아버진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녀가 공손하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뭘 증명하라는 거죠? 이 남자는 나와 함께 있었고 설사 그가 결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가 정원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누가 봤을까요? 최소한 그 사실을 지켜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진 니를 그렇게 미워해서 딸까지... 그때 갤러웨이 부인이 비명을 질렀고 모든 사람들은 두 연인 사이에 있었던 비극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귀족인 창백한 여인과 아일랜드계 모험가의 모습을 마치 어두운 집안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를 보는 듯 지켜봤는데 긴 침묵 속에서 살해당한 남편과 도끼 어린 여인이 등장하는 역사를 떠올리는 듯 했다.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긴 시가를 비우나 보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엉뚱한 소리여서 그들은 누가 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방구석에 있던 작은 신부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브레인 씨가 피우고 있다는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지팡이만큼 긴 모양이죠? 엉뚱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든 발랭탱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움과 동조의 표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렇군요. 발랭탱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반, 가서 브레인 씨를 당장 모셔오게. 이반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발랭탱은 마가렛을 향해 진심 어리게 말했다. 마가렛 양, 우리 모두에게 사령관의 행동을 대신 나서서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내가 알기론 갤러웨이 경은 서재에서 응접실로 가는 중에 마가렛 양을 만났고 그로부터 몇 분 후 정원을 걷고 있는 사령관을 봤다고 하셨어요. 마가렛은 비아냥거리듯 대답했다. 제가 방금 그분의 청혼을 거절했으니 우리가 팔짱을 끼고 돌아올 일은 없었을 거란 걸 기억하셨으면 하네요. 어쨌든 그는 혼자 남아 정원에 서성이다가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반이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들이밀었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브레인 씨는 떠나셨습니다. 떠났다고? 발랭탱이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 떠나셨어요. 사라지셨습니다. 그의 모자와 고투도 없어졌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보여드리죠. 이반이 가장자리에 피로 얼룩진 기병대 검을 들고 들어왔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칼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노련한 집사 이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파리로 가는 방향으로 45m쯤 떨어진 덤불 사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씨가 도망가면서 던져버린 것 같아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었다. 발랑탱은 검을 받아 살펴보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오브라이언에게 정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령관, 이 검은 언제든 경찰이 수사를 협조할 때 내어주실 거라 믿고 돌려드리죠. 마치 공을 세운 군인에게 검을 하사하듯 칼집에 검을 꽂아 넣는 발랭탱의 행동에 하마터면 모두가 기립박수를 칠 뻔했다. 이 일은 닐 오브라이언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시 신비로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그는 비극적인 공허함을 벗어던지고 행복할 이유가 많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갤러웨이 경은 신사답게 그에게 사과를 건넸고 마가렛 양은 아침 식사 전에 오래된 화단을 걸으면서 그에게 사과보다 더 값진 것을 준 것 같았으니까.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의심의 짐은 모두 낯선 백만장자,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함께 미국 펜실베니아주 파리로 날아간 것 같았다. 악마가 집 밖으로 떠나버렸으니까.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오브라이언이 시몬 박사 옆 정원 의자에 앉았을 때 예리한 과학자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좀 더 유쾌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오브라이언은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다. 사실 저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아일랜드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니까요. 분명 브레인은 어떤 이유로 그 낯선 사람을 미워했고 그를 정원으로 유인해 내 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도시로 도망치면서 칼을 던져버린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이반은 죽은 사람 주머니에서 미국 달러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브레인 씨처럼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에 이상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5개의 의문점이 있죠. 시몬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오해하지는 말아요. 나도 브레인 씨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도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첫째, 주머니 칼로 죽이고 다시 칼을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왜 거대한 검으로 사람을 죽였어야 했을까요? 두 번째, 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집사가 저녁 내내 현관문을 지키고 있었고 쥐새끼 한 마리도 발랭탱의 정원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남자는 어떻게 정원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번째, 같은 조건에서 브레인은 어떻게 정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5번째는요? 닐이 천천히 산책길을 따라 올라오는 영국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소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엔 조금 이상하더군요. 처음 머리가 잘린 걸 봤을 땐 살인범이 한 번 이상 공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린 부위에 칼자국이 여러 군데 나 있더군요. 다시 말해 머리가 잘린 후에도 여러 번 가격당한 것 같은데 브레인이 적을 증오해서 달빛 아래서 시신을 훼손한 걸까요? 끔찍하네요. 오브라이언이 몸을 떨며 말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브라운 신부가 도착했고
특유의 수줍음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색하게 말했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소식이요? 시몬 박사가 안경 너머로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 죄송하지만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신부는 무심한 듯 진달래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더 기이한 건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거죠. 두 번째 머리는 브레인 씨가 파리로 도망간 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강 근처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 맙소사, 브레인은 미치광인가요? 오브라이언이 외쳤다. 미국식 복수인가 봅니다. 신부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모두들 서재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브라이언 사령관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며 두 사람을 따라 서재로 향했다. 군인으로서 비밀스러운 대학살이 혐오스러웠던 것이다. 목을 자르는 이 미친 짓은 언제쯤 멈출까? 그는 서재로 가로질러 가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고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발랭탱 책상 위에 피 흘리는 세 번째 머리가 그려진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발랭탱이었다. 언뜻 보기에 단두대라는 구구파 신문이었는데 이 신문은 매주 정치적 반대 세력 중 한 명을 처형해 눈을 부릅뜨고 몸부림치는 그림을 실었는데 발랭탱이 반공주의자여서 이번 주에 타깃이 된 것이었다. 아일랜드인으로서 죄를 저지를 때도 순결함을 지키려는 오브라이언은 프랑스에서만 볼 수 있는 지성의 잔인함에 분노했다. 고딕 양식의 성당에 그려진 기괴함부터 신문에 실린 끔찍한 풍자 만화까지 파리 도시 전체에서 오브라이언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음산한 신문부터 거대한 악마가 미소 짓고 있는 가구일 조각상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도시 전체가 추악한 에너지로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서재는 길고 낮고 어두웠으며 낮은 블라인드 아래에서 들어오는 빛은 아직 아침의 불그스름한 빛이 남아있었다. 발랭탱과 집사 이반이 길고 약간 경사진 책상 위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어스름 속에서 거대해 보이는 시신이 놓여 있었다. 정원에서 발견된 남자의 크고 검은 시신은 어젯밤 발견된 모습 그대로였고 그날 아침 강가 갈대밭 사이에서 건져 올린 두 번째 머리는 그 옆에 물을 뚝뚝 흘리며 놓여 있었다. 발랭탱의 부하들은 여전히 물에 떠 있어야 할 나머지 두 번째 시신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속이 메슥거리는 오브라이언과는 달리 브라운 신부는 침착하게 시신으로 다가가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물에 젖은 흰 머리카락이 불그스름한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였고 추악하고 범죄자처럼 보이는 자줏빛 얼굴은 물속에 던져지면서 나무나 돌에 많이 부딪힌 듯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브라이언 사령관. 브레인이 지난밤 또 다른 사람의 목을 베었다는 소식은 들으셨겠죠. 발랭탱이 나지막히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백발의 머리를 숙인 채 말했다. 브레인 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글쎄요. 당연해 보이는데요. 발랭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다. 다른 시신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으니까요. 또 첫 번째 시신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그래요. 그렇군요. 하지만 브레인이 이 머리를 베었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시몬 박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자를 수 있을까요? 신부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온 우주가 미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시몬 박사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 젖은 흰 머리카락을 젖혀보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브레인이 맞을 겁니다. 왼쪽 귀에 정확히 저 상처가 있었거든요.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침착해 보이는 신부를 바라보던 발랭탱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브라이언에 대해 많은 걸 아시는 것 같군요, 브라운 신부님. 그럼요. 몇 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죠. 우리 성당에 신자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발랭탱의 두 눈이 광기로 반짝이더니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신부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부님의 성당에 기부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가 냉소적으로 비웃듯 말했다. 예, 그럴지도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브라운 신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신부님은 브레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계셨군요. 그의 삶과... 발랭탱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때 오브라이언 사령관이 발랭탱의 발에 손을 얹었다. 쓸데없는 소린 그만두세요, 발랭탱.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발랭탱은 신부의 변함없는 겸손함에 이미 정신을 차리고 사무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듣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약속대로 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과 서로를 감시해 주십시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집사 이반이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서재에 있을 테니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경찰서장이 응접실을 나가자 시몬 박사가 집사 이반에게 물었다. 다른 소식이 더 있나, 이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반이 회색빛 주름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저기 잔디밭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겁니다. 이반이 누런색 얼굴과 함께 놓여있는 크고 검은 시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누군지 알아냈죠. 정말인가? 의사가 놀라 외쳤다. 그래, 누구지? 그의 이름은 아놀드 베커였습니다. 여러 가명을 사용했더군요. 그는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였는데 미국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그에게 칼을 들이댄 것이죠. 주로 독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았고요. 물론 독일 경찰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루이스 베커라는 그의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우리는 관련이 있었죠. 사실 루이스 베커는 어제 교수형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잔디밭에 쓰러져 있던 그의 형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루이크 베커가 교수대에 오르는 걸 직접 보지 않았다면 잔디밭에 누워있는 시신이 루이스 베커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가 독일에 있다는 게 떠올랐고 단서를 찾아보니... 설명을 이어가던 이반이 말을 멈췄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령관과 의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관자놀이를 꽉 움켜쥔 브라운 신부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 그만! 신부가 말했다. 그래. 절반은 알 것 같군요. 오, 신이여, 내게 힘을 주소서. 내 뇌가 힘을 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저는 예전에
머리가 꽤 잘 굴러갔죠. 아키나스의 어떤 페이지든 설명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군요. 반은 알겠는데 반은... 브라운 신부는 머리를 손에 파묻고는 사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지난 12시간의 미스터리한 사건의 종결을 보는 듯 신부를 바라보았다. 브라운 신부의 손이 아래로 떨어지자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진지한 얼굴이 보였다. 신부는 큰 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 가능한 빨리 이 일을 끝내도록 합시다. 이게 진실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신부가 박사에게 말했다. 시몽 박사, 당신은 머리가 좋고 오늘 아침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어려운 5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리죠. 시몽 박사는 어리둥절한 채 질문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시다시피 단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긴 검을 사용해 사람을 죽였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는 단검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은 필수적으로 목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죠? 오브라이언이 물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브라운 신부가 말을 이었다. 왜 남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정원에서 긴 검을 휘두르는 건 확실히 드문 일이죠. 나뭇가지입니다. 신부가 우울하게 대답하고는 창문 너머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뭇가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째서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잔디밭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나뭇가지는 부러진 게 아니라 베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검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는 묘기를 적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 다음 적이 잘린 나뭇가지를 살피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순간 조용히 검을 휘둘러 목을 내려친 거죠.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다음 2가지 질문은 누구라도 당황스럽게 만들 겁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다음 질문을 기다렸다. 아시다시피 정원은 밀폐된 방처럼 봉쇄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정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착달만한 신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정원에 이상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는데 브라운 신부의 어이없는 발언에 집사 이반이 폭소를 터뜨린 것이었다. 이런. 그럼 어젯밤 저 거대한 시신을 소파에 눕힌 건 뭡니까? 그가 정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정원으로 들어왔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남자는 정원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시몬 박사가 팔을 휘두르며 목소리 높여 말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였죠, 박사? 신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몬 박사가 참을성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말했다. 신부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음 질문을 원하신다면 해드리죠. 브레인은 어떻게 정원에서 나온 거죠? 그는 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에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시몬 박사의 어이없음이 폭발했다. 예, 완전히 나간 건 아니죠.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그는 정원에서 나갔거나 안 나갔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시몬 박사가 외쳤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박사는 참을성 없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런 무의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담장 안쪽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습니다. 시몬 박사, 우린 늘 잘 지내왔어요. 오랜 우정을 위해서라도 5번째 질문을 해주세요.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머리와 어깨가 귀괴하게 잘려 있었어요. 죽은 후에 뵌 것 같았죠. 시몬이 의자에 앉아 짧게 말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한 가지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한 조치였죠. 잘린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었던 거라 믿게 하려고 말입니다. 오브라이언 머릿속은 온갖 괴물이 만들어지는 상상으로 바쁘게 움직였는데 인간의 공상이 만들어낸 말과 남자, 물고기와 여자가 조합된 괴물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일랜드인은 이런 머릿속의 형상들을 지워버리고 프랑스화된 지성인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처럼 이 기묘한 신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브라운 신부는 마침내 뒤돌아서서 창문에 기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얼굴이 창백한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부는 아주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정원에서 발견한 시신은 베커가 아닙니다. 시몬 박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르자면 베커의 일부가 이곳에 있긴 합니다. 자, 여길 보세요. 브라운 신부가 크고 검은 시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남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본 적이 있나요? 신부가 노란 머리를 옆으로 밀어놓고 흰 머리카락의 머리를 그 자리로 옮겼다. 그러자 완전히 한 몸통인 줄리어스 브레인이 누워 있었다. 범인은 적의 목을 베고 검을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만 던지기엔 너무 영리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벽 너머로 던졌죠. 그런 다음 다른 머리를 시신 옆에 두었고 우리 모두 이 시신이 낯선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다른 머리라고요? 오브라이언이 신부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 머리통이 정원 덤불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머리라뇨. 그럴 리가요. 신부가 건조하게 말하며 신발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원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단두대에서는 얻을 수 있죠. 경찰서장 아리스티드 발랭탱이 프레인이 살해되기 1시간 전에 있었던 곳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발랭탱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정직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의 차가운 회색 눈동자에서 광기를 보지 못했나요? 그는 십자가의 미신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했을 겁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싸워왔고 그것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어요. 브레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단체에 골고루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론자들이 그렇듯이 브레인이 우리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브레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프랑스 성당에 기부를 쏟아부었고 탄두대와 같은 보수주의 신문 6곳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될 상황이었고 발랭탱 청장은 광기에 휩싸여 백만장자를 처단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는 범죄학 연구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베커의 잘린 머리를 상자에 넣어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는 브레인과 마지막까지 논쟁을 벌였고 갤러웨이 경은 중간에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끝까지 듣지 못한 겁니다. 설득에 실패한 발랭탱 청장은 브레인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와 검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나뭇가지 자르는 시범을 보이다가 그때 집사이반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이런 미친놈이! 지금 당장 널 내 주인에게 데려가마! 그렇지 않아도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고의 성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브라운 신부가 침착하게 말했다. 우울해 보이는 브라운 신부를 인질 혹은 재물처럼 앞세우고 그들은 함께 발랭탱의 서재로 들어갔다. 위대한 형사 발랭탱은 책상에 앉아 몰두한 나머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그의 뒷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몬 박사가 앞으로 달려나갔다. 발랭탱의 팔꿈치 아래 작은 약상자가 놓여 있었고 발랭탱은 의자에 앉은 채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발랭탱의 얼굴에는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카토보다 더 큰 자부심이 드리워져 있었다.